초음파 살핌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들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분만하는 곳에 있던 사람 전부가 얼어붙어 버렸다고 해. 이 일이 실제로 서울 한가운데 있는 큰 고침집 병원에서 벌어졌다고 하니 참으로 믿기 힘들지. 처음엔 평범한 아이 낳기처럼 보였대.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도 온갖 살핌에서 건강하다고 나왔고 의사들도 의심스러운 기미를 못 찾았다고 하더라. 그러다 그 결정적인 때가 오자 전혀 예측 못한 광경이 펼쳐진 거야. 세상에 첫 숨을 들이마신 아이가 마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어루만진 듯한 눈빛으로 말도 없이 존재감을 드러냈대. 그 순간 곁에서 지켜보던 의료인들도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누구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해. 아이 눈빛이 그냥 보통의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선 찾기 어려운 느낌이었다지. 아이의 어머니 이름이 김다희였어. 24이라는 나이치고 둥그스름하고 작은 얼굴을 가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 서울 바깥쪽에 있는 따뜻한 밥집에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해온 사람이야. 남편 박서준은 같은 밥집에서 솥질 요리하는 사내였고 둘은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게 됐어. 둘이 혼인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찾아온 임신 소식에 주변 모두가 축하를 건넸대. 두 사람도 참으로 기뻐하면서 아이 낳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해. 처음 몇 달은 정말 순조로웠대. 진찰과 정기 살핌에서 의사들이 계속 괜찮다며 안심시키곤 했으니까. 다이 배가 점차 불러오면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실감했지. 서준도 점점 세심해져서 밤마다 다이 배에 손을 얹고 우리 아이야. 어서 만나자 하고 조곤조곤 속삭였대. 그 둘만의 따뜻한 순간은 행복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이가 까닭 모를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야. 임신 32주를 좀 지났을 때부터였다고 해. 마냥 가슴이 답답하고 꿈자리가 사나워서 자꾸 악몽을 꿨대. 꿈속에서 하얀 윗도리에 눈 시퍼렇게 반짝이는 여인이 어슬렁거린다든가 텅 빈 눈동자를 한 아이가 날카롭게 쏘아보는 장면이 반복되었다고 하더라. 잠에서 깨면 식은땀에 숨이 가빴는데 정작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본인도 도통 알 수가 없었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임신 늦을 때 흔히 겪는 불안일 거야 정도의 말만 들었고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살핌 사진도 지극히 보통이라고 이야기했어. 오히려 아이 체중이나 몸 발달이 또래보다 안정적이라는 말도 들었지. 그런데도 다이는 가슴 한구석이 너무나 불편해서 자주 서늘한 느낌이 들었고 밤중에 배가 뻐근해져서 잠이 깨곤 했다고 해. 그리고 어쩌다 배 거들 스치는 손자국 같은 걸 느끼면 몸이 식어버릴 정도로 경직됐대. 서준에게 말해봐도 다들 그럴 수 있잖아. 아이가 힘이 센 걸지도 몰라 하는 위로를 들을 뿐이었지. 그래도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 다음 살핌에서도 별말 없었고 의사는 분만일이 다가오니 무리 말고 많이 쉬라는 말만 했어. 그러다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는 날이 왔는데 날짜가 조금 빠르긴 해도 자정 조금 지난 무렵부터 배가 무겁게 조여오는 통증이 심해졌대. 더 늦출 수 없어 서준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곧장 고침집으로 옮겨졌다고 해. 분만 준비를 하는 동안 다이는 숨을 고르느라 애썼는데 갑자기 뱃속 아이 심장 뛰는 소리가 고르지 않게 흔들리기 시작했대. 간호인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다고 하더라. 의사는 심장 뛰는 수가 크게 오르내린다면서 근심스러운 목소리를 냈대.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안에 있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 새로 태어난 아이는 너무나 조용했어. 보통 힘차게 우는 대신 숨을 참고 있는 듯한 고요가 흘렀다는 거야. 그런데 묘하게 강렬한 느낌이 방 전체를 감쌌다나 봐. 의사가 얼른 탯줄을 자르려 했는데 도구가 갑자기 부러져 버렸대. 경험 많은 간호인조차 손을 떨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기묘했겠어. 그리고 아이 몸이 막 태어난 아기치곤 이상하리만큼 단단했다는 거야.
말랑하고 연한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어딘가 이질적인 느낌이 가득했대. 가장 놀라운 건 아이 눈빛이었어. 깊은 어둠을 품은 듯하고 동시에 오래된 비밀을 지닌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고 하더라. 분명 사람 모양인데 기존 지식으론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 전신을 휘감았대. 분만하는 곳에 있었던 모든 의료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숨조차 쉬기 어려운 듯한 정적을 겪었다고 하지. 서울 한가운데서 벌어진 그 기묘한 탄생은 아무도 예측 못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었대. 아무 이상 없다던 초음파 말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아이가 품고 있는 수수께끼는 깊고 어두웠다는 거야. 출산 직후 의료인들이 서둘러 아이를 새로 태어난 아이들 특별 돌봄방으로 옮겼는데 그래도 묘한 긴장은 안 풀렸다고 해. 다이는 지쳐서 눈을 뜨기 어려웠고 간호인들 손에 이끌려 회복하는 곳으로 옮겨졌어. 출산이 길었으니 몸이 몹시 힘들었겠지. 정신이 몽롱했어도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았대. 서준은 복도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아이가 괜찮은가요? 왜 안 오는 거죠? 하고 물었는데 돌아온 말이 이상한 반응이 있어서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짧은 답뿐이었대. 그 말에 서준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고 해. 아이가 태어난 건 기쁜데 알 수 없는 공포가 마음 한가운데를 움켜쥐고 있었대. 고침집에선 일단 산모와 남편은 푹 쉬라며 권했지만 불안감은 더 커질 뿐이었대. 서준은 분만실 쪽에서 스며 나오는 냉기를 떠올리며 분명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걸 직감했다고 해. 다음 날 아침, 다이가 회복하는 침대에서 천장을 보고 깨어났어.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첫 번째로 떠오른 건 아예 안 보였다고 해. 간호인에게 물어봐도 곧 의사가 올 거다는 말만 돌아오고 의사는 보이지도 않았어. 서준도 똑같이 아기 상태에 대해 들은 게 없다고 하더라. 두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했대. 한참 뒤 담당 의사인 조민혁 교수가 와서 아기는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 더 세밀한 살핌을 해야 한다. 헛걱정하지 않게 애쓰겠다 정도로 말했대. 그런데 겉보기와 달리 눈빛이 흔들리는 느낌을 두 사람이 다 포착했어. 의사는 더 물어볼 틈도 안 주고 곧바로 나가버렸다고 하지. 결국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길게 한숨 쉴 수밖에 없었어. 왜 울지 않는가 하는 의문. 탯줄 잘라내려다가 도구가 부러졌던 상황, 그리고 맴도는 차가운 기운까지 모든 게 낯선 그림 맞추기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어. 그날 오후 뜻밖의 편지 한 장이 전해졌대. 간호인 유정이라는 사람이 남긴 쪽지였는데 아기가 이상한 상태인 것 같다. 절대 밖에 알리지 말라는 고침집 측 지침이 내려왔다는 짤막한 글이었대. 다른 간호인들도 두려워하고 있고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이어졌지. 쪽지 필체가 떨릴 정도로 긴장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해. 다이와 서준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하지. 고침집에서는 문제없이 살핌 중이니 걱정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지만 실제론 달랐다는 거지. 새로 태어난 아이들 돌보는 곳에선 멀쩡하던 기계가 한밤중에 꺼지기도 하고 이상한 속삭임이 들렸다느니 하는 소문이 간간히 퍼지고 있었대. 간호인들은 쉬쉬하면서도 은근히 오싹해하고 있었다고 해. 도저히 한 군데 앉아서 기다릴 수 없던 다이는 어느 날 밤 슬그머니 회복하는 방을 빠져나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대. 단 한 번이라도 내 아이를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더라. 복도가 어둑어둑했고 비상등이 깜빡일 때마다 무언가 숨어있는 느낌이라서 다이는 심장이 쿵쾅댔대. 가까이 갈수록 발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 같아 숨을 죽이며 걸었다고 해. 겨우 그 돌봄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간호인한테 들켰는데 뜻밖에도 어서 들어가시고 조심하세요 라며 문을 열어주더라. 그 간호인이 무언가 간절히 알리려는 눈빛처럼 보였대. 연민, 경계,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이었대. 다이가 인큐베이터를 찾았을 때
목이 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 막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모성애가 뒤섞여 가슴이 떨렸대. 한 걸음씩 다가가 보니 아이는 작고 하얀 몸이었지만 엄청 창백했대. 그런데도 희미하게 움직이는 손가락 주변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해. 그리고 여전히 울지 않는다는 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아기 얼굴을 보자 다이 입에서 우리 아기라는 낮은 중얼거림이 나왔고 그 순간 아이가 살짝 눈을 떴대. 그 눈동자는 어딘가 깊은 어둠이 깃든 것 같으면서 차가운 한기를 풍겼대. 하지만 다이는 거기서 또 다른 뉘앙스를 느꼈다고 해. 꼭 자신을 아는 듯한 기색과 어디선가 서늘한 호기심이 드러나는 느낌. 이게 엄마와 아기의 첫 대면치곤 너무 기묘했지. 곧 간호인이 들어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좋다며 다이를 이끌었어. 다이는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 회복실로 돌아갔는데 도저히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에 들 수 없었대. 서준도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 걸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묻지 못한 채 손만 꼭 잡고 있었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고침집 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무거워졌다고 해. 간호인과 의사들이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움직여도 눈빛이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불안 흔적이 감지됐대. 특히 밤 근무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전기장애가 생긴다. 같은 무서운 이야기가 돌았다고 해. 그렇게 뒤숭숭한 와중에 다이와 서준도 진실을 알 방법이 없으니 마음만 급해졌대. 주치의인 조민혁 교수는 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한참 머무르거나 어디서 불려가기도 자주 했대. 고침집에서 어떤 비밀 유지 지시가 내려왔고 모든 자료나 검사 결과가 엄중 관리되는 분위기였다고 하지. 다이는 퇴원할 때가 다가오자 점점 불안해졌어. 왜 아이가 이렇게 특이한지, 왜 이 고침집이 과하게 움츠리는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지. 서준도 같은 마음이었어. 집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아이와 떨어지게 될까봐 무서웠다고 해. 그러다 어쩌다 다이가 간호인들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아기가 말을 알아듣는 것 같고 기계가 오작동되는 건 그냥 오류가 아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흘러나왔대. 겁먹은 간호인이 미러다 잘릴 수도 있다며 입을 막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지. 그뿐만 아니라 밤마다 인큐베이터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다든가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면서 기괴한 잡음이 흘러나오는 일도 잦았대. 점검하면 또 아무 문제 없다고 나오고 이게 꼭 아이가 주위 상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다고 해. 더 심각한 건 어떤 간호인이 마귀가 내 머릿속에 직접 말을 거는 느낌을 받았다고 울며 호소했다는 소문도 있었다는 거야. 처음엔 그저 너무 지쳐서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 했지만 같은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니 심상치 않았다고 하지. 결국 고침집에서는 보안이 더 강화됐고 아이를 돌보는 구역은 면회 시간이 몹시 제한됐어. 아이 안전을 위한 조치다라는 명목이었지만 부부는 왠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의심이 커졌지. 그래도 시간이 흘러 다이의 퇴원 날이 왔는데 아직 아이는 살핌을 더 받아야 해서 집으로 함께 갈 수 없었어. 아이가 한 번도 제대로 울지도 않고 너무나 조용하게 기묘한 기운만 뿜었던 게 계속 마음을 짓눌렀지. 분만실에서 일어난 이상한 광경이 자꾸 악몽으로 이어졌고 덜컥 겁이 나서 다이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어. 서준도 무얼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낙담했지. 결국 다이는 고침집 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복도 대신 끝도 없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고 해.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고 둘은 일상으로 돌아가며 아이 소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 고침집에서 특별한 사례라 해외 논문까지 찾아봐야 한다는 말만 했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제대로 안 알려줬대. 퇴원 후 며칠간 다이는 집에서 쉬며 몸은 좀 회복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투성이었다고 해. 잠결에도 이상한 장면이 펼쳐져 자꾸 깼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기분에 사로잡혀 소름이 돋기도 했다는 거야.
어느 날 저녁, 고침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담당 의사인 조민혁 교수가 오늘 밤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시간 괜찮으면 여기로 와줄 수 있겠냐고 하더래. 듣자마자 다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확 왔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에 벌어진 만남이 다이와 서준 그리고 아이를 둘러싼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었다고 해. 늦은 시간 부부는 다시 고침집을 찾았고 노비 불이 거의 꺼진 복도를 걸어가면서 서로 손을 꼭 잡았대. 그들을 안내한 건 바로 조 교수였고 조용한 모임방으로 데려가더니 문을 잠그고 낮게 말을 꺼내더라는 거야. 원래면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만 부모님이 아기 상태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숨도 못 쉬고 귀를 기울였지. 교수는 우선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더래. 평범해 보이는 태아 모습이지만 이어지는 사진엔 특수 촬영 장치로 본 이상한 형광 무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고 해.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는데 출생 직후 아이 몸 온도를 열로 보는 도구로 잰 그림이었대. 어떤 부위는 유달리 차갑고 어떤 부위는 엄청 뜨겁게 나타났다고 하더라. 마치 열의 근원이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대. 그러고는 이렇게까지 드러나는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유전자 살핌 결과 보통 사람에겐 없는 배열이 발견됐어요 라고 했지. 서준이 우리 아이가 사람 아니란 말입니까? 하고 묻자 교수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흔히 아는 의학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고만 답하더라. 다이는 말문이 막히면서 무수한 의문이 떠올랐다고 해. 내가 임신 중 뭘 잘못했나? 어째서 내 뱃속 아이가 이렇게 됐지? 교수는 이 고침집이 이 사실을 숨기려 하니 외부에 알리지 말라 할 가능성이 크다. 아기가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해 자료를 모아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지. 그러는 중에 내부 보고서가 흘러나와 비인가 임상 연구 결과 기밀 문건이라고 적힌 걸 다이가 얼핏 봤대. 교수는 당황하며 얼른 걷어갔고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필요하면 내가 따로 연락하겠다며 서둘러 만남을 마무리 지었대. 다이와 서준은 고침집 밖을 나와 깜깜한 밤거리를 보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 한참 말이 없었대. 서준이 조심스레 괜찮아. 뭐가 있어도 우리가 아이를 지키자고 했지만 다이는 묘한 불안감이 더 깊어지는 걸 느꼈다고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은 거의 대화를 못 나눴대. 서로 더 마음 다칠까봐 입술을 깨물고 침묵을 지켰다고 하지. 그래도 머릿속엔 끊임없이 단서들이 엮이면서 아이를 둘러싼 초자연적 현상, 알 수 없는 유전자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대. 병원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도 강해졌지. 그날 밤 다이는 자려다가 또 악몽에 시달려 식은땀을 흘리며 깼대. 왠지 멀리서 아이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희미한 느낌이 들었대. 그 울림이 점차 또렷해질 것 같았다고 하지.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는 혼자 힘으론 이 상황을 못 해결한다는 걸 깨달았어. 병원 안 기묘한 일을 본 사람은 더 있으련만 다들 쉬쉬하며 진실을 감추는 듯했지. 그래서 다이와 서준은 혹시라도 협력해줄 일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 먼저 그날 밤에 도와준 간호인 유정이를 다시 붙잡았어. 예전 남긴 쪽지에서 병원 분위기를 잘 알 것 같았거든. 근무 끝나고 근처 작은 밥집에서 몰래 마주 앉아 국그릇 앞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대. 유 간호인은 낮은 목소리로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에요. 병원장과 윗사람 몇몇은 아이를 소중한 연구 재료처럼 보고 또 누구는 병원 자체가 뭘 감춘다고 믿는 편이죠 라고 했어. 서준이 조심스레 혹시 병원장이나 이사회가 직접 움직이는 건가요? 라고 묻자 유 간호인은 네, 모든 자료가 관리부로 가고 접근 자체가 제한돼요.
병원장 쪽에서 뭔가 아는 듯해요 라고 했대. 이 얘기를 듣고 부부는 마음 한편에 희망이 조금 생겼대. 최소한 숨으려는 비밀이 있고 그걸 밝혀낼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 간호인은 더 알아보겠다. 대신 걸리면 나도 위험하다고 주의했어. 그러던 중 다이가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 최민아가 연구소에 다니는 약혼자가 우연히 병원 자료를 봤다는 거야. 뭔가 특이한 연구가 숨어 있다는 소문이라 하길래 다이와 서준은 당장 그 약혼자를 만나고 싶었다고 해. 약속된 날 강남 어느 찻집에서 만난 이는 이진수라는 연구원이었어. 말수가 적고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부부의 사정을 듣고는 결국 한 달쯤 전에 의료 문서를 처리하는 임시 일을 맡았는데 이상한 실험 자료가 있었다. 거기 유전자 뒤틀림 가능성 같은 낱말이 있었다. 바로 이 병원에서 온 듯했다고 털어놓았대. 이 사람 말로는 오래전에 이 병원에서 남몰래 특별한 실험이 있었다는데 공식 기록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내부인만 아는 비밀이라 했어. 최근 다시 비슷한 움직임이 느껴지는데 아이의 이상한 유전자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게 이진수의 생각이었지. 다이는 소름이 돋았대. 뱃속에서부터 아이에게 뭐가 작용했나? 아니면 아이 자체가 특별한 존재였나? 하나같이 풀 수 없는 물음이 터져 나왔지만 답이 쉽지 않았다고 해. 그래도 이진수가 더 찾아봐 주겠다고 해주니 부부는 조금이나마 의지가 되었지. 이렇게 예기치 않은 동반자들이 하나둘 나타나자 다이와 서준은 한편으론 힘이 났지만 다른 한편으론 뭔가 거대한 장벽을 마주치는 기분도 들었대. 그 며칠 동안 병원 쪽에선 딱히 연락이 없었다고 해. 다이와 서준은 일상을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엔 언제나 아이 생각뿐이었어. 식사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봐도 아이와 관련된 불안이 떠나질 않으니 말야. 어둑한 저녁, 다이가 창밖을 무심코 봤는데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는 실루엣이 보여서 놀랐대. 분명 사람 모양인데 한참 쳐다보니 그쪽도 다이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고 해. 순간 소름이 올라서 다시 보려니까 이미 사라져 버렸지.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대. 다음 날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이는 안정적이다. 검사 중이다는 말만 되풀이됐어. 면회한다니까 제한된다고 하더라. 무력함이 커지는 가운데 유 간호인에게서 비밀 메시지가 왔어. 내가 문서를 봤는데 아이 몸에서 옛 징표와 비슷한 무늬가 발견됐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고대 심볼이라고 쓴 걸 보고 다이는 분만실에서 아이 몸에 희미하게 빛나는 무늬가 보였던 그때 기억이 떠올랐대. 혼란스러운 상황에 똑똑히 확인 못했지만 그 인상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다고 해. 이제 병원 측이 그걸 알아내고 기밀로 삼은 게 아닌가 싶었다지. 부부는 즉시 이진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진수는 종교나 주술적 의미의 문양일 수도 생물학적 징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알기가 어렵다며 고개를 갸웃했어. 유간호인은 병원 13층에 옛 자료를 모아둔 곳이 있는데 예전 연구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 다만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했지. 그런데 서준은 거기에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눈을 반짝였대.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허심탄회하게 정리해보니 병원이 분명 뭔가 숨기고 있고 그게 단순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라고 결론 냈어. 다이는 아이를 데려와야 하나 병원에서 연구를 더 받게 하는 게 낫나 끝없이 갈등했지. 둘은 자료 보관실에 몰래 들어가 보자는 결론을 내렸어. 위험해도 아이를 그냥 두면 더 심각해질 테니 말이야. 그 계획은 꽤 은밀하게 이뤄졌대. 유 간호인이 야간 근무하는 때 다이와 서준 그리고 이진수가 힘을 합쳐 병원으로 숨어 들어갔어. 사람 눈을 피하려고 뒷문과 비상계단을 이용했고 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려 손에 땀이 났다고 해. 마침내 13층 자료실에 도착했는데
유 간호인은 여기에 잠금 장치가 있긴 한데 안에 감식이 있으면 어떡하죠? 라며 걱정했어. 철문 옆엔 전자 잠금이 달려 있었는데 이진수가 소형 해킹 도구를 꺼내 들고 조금 다룰 줄 안다고 했대. 모두가 초조하게 지켜보는데 몇 분 뒤 찰칵 소리 나면서 녹색 불이 켜졌어. 서준이 얼른 문을 열고 네 사람이 슬그머니 안에 들어갔지. 낡은 서류와 상자가 쌓인 곳이라 곰팡이 냄새가 살짝 풍겼대. 캐비닛들이 늘어서고 희미한 조명 아래 먼지가 둥실 떠올랐다고 하더라. 그들 넷은 손전등에 의지의 폴더들을 뒤졌어. 정체 모를 코드명으로 꽉 찬 자료 더미가 많았고 과거 중단된 실험처럼 수상한 제목이 눈에 띄었지. 한참 찾다 보니 드디어 아이와 관련된 것 같아 보이는 자료를 찾았대. 다이가 프로젝트 바다의 무언가라고 적힌 문서를 펼쳤는데 여러 해전 날짜와 함께 이상한 기호와 유전 그래프가 섞여 있는 그림이 나온 거야. 그리고 밑엔 특이한 배 속 물에서 옛문이 발견 연구라는 말이 있어. 아, 이거다 싶었대. 페이지를 넘기려는데 복도에서 거기 누구 있습니까? 하는 소리가 들린 거야. 유 간호인이 재빨리 숨어요. 라고 손짓해서 캐비닛 뒤로 숨었는데 곧 발소리가 멀어져 다행히 들키진 않았대. 네 사람은 다시 문서를 살폈고 보통 태아에 없는 의문의 형질이 드물게 나타난다. 옛 기록에 따르면 이 힘을 통해 미지의 뭔가가 깨어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었어. 중간중간 기호들이 있고 위험도 최고라며 빨간 표시도 보였대. 예전에 실험 대상의 상태가 갑자기 크게 변했다는 기록, 가슴이 뛰는 게 불안정해지고 정체 모를 기운이 퍼졌다는 식의 내용도 있었지. 아이가 겪는 것과 너무나 비슷했어. 그러다 이진수가 새 문서를 찾아냈는데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대. 그 안엔 검사 기록과 유전자표, 그리고 보호관리 대상이라고 분명히 써진 아기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바로 다이 아이였어. UV 빛으로 촬영한 사진에 아이 몸 구석구석 복잡한 문양이 찍혀 있더래. 유 간호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병원은 이미 이 현상을 알고 예전처럼 기밀로 돌린 거였네요. 라고 중얼거렸지. 서준도 서류를 넘길수록 화가 났어. 아이를 연구 대상으로만 본 듯한 문장이 곳곳에 보였거든. 그런데 갑자기 비상등이 반짝이며 켜졌고 누군가 전원을 조작했나 봐요 라고 이진수가 말하자. 그들은 급히 문서들을 가방에 집어넣었어. 이제 여기 있으면 들켜요. 빨리 나가야 해요. 라는 말에 문밖 복도를 살피고 발소리를 죽여 밖으로 빠져나갔어.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던 거지. 13층 복도는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차갑고 날선 기운이 느껴졌대. 다이는 왜 이렇게 서늘하지? 하며 몸을 부르르 떨었고 서준이 옆에서 아내를 감싸줬어. 그런데 그때 계단 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대. 병원에서 못 보던 낯선 이가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진 채 다가오더니 이상한 기운을 풍기며 이들을 빤히 쳐다봤다는 거야. 사람 기척 같지 않은 묘한 공기가 흔들려서 모두 심장이 멎을 듯 했대. 그런데 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걱정 마십시오. 그 아이는 곧 깨어날 것입니다. 라고 중얼거리더니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어. 누구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공포와 혼란에 머리가 하얘졌다는 거야. 그 사건으로 부부와 협력자들은 이 아이가 단순히 희귀병을 앓는 게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힘을 품고 있고 이제 그 힘이 눈을 뜨려 하는 건가 하는 깨달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어. 그리고 병원뿐 아니라 세상의 뒷면과 얽혀있는 더 큰 수수께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자료실을 빠져나온 뒤 집에 돌아온 부부는 그 무거운 정보의 압박에 눌려 쉽게 잠들 수 없었대. 문서에 따르면 몇십 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관찰된 기록이 있었고 병원은 오랜 세월 그걸 극비로 묻어온 듯했다. 누가, 왜 이런 실험을 벌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건 아이가 병원의 핵심 관심 대상이 되었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둘은 자료를 정리하며 옛 무늬를 가진 태아가 예전에 나타난 적이 있고, 그때마다 병원 측이 아이를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을 유추했어. 서준은 우리 아이도 그 사례라면 병원에서 더 강하게 막으려 할 거야.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게 생겼을까 하고 고민했대. 다이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긴 해도 혹시 우리 집안에 특별한 피가 있나? 임신 기간 중 뭔가 영향을 받았나? 하고 끝없이 생각했어. 그 무렵 병원에선 또 한바탕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 새벽에 돌보는 방전력이 갑자기 나가고 아이 인큐베이터 근처 장비가 동시에 고장났다는 거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조차 못 냈는데 전력이 돌아왔을 땐 아이가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대. 겉으론 이상 없어 보여도 간호인과 의사 모두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오싹해했다고 해. 이쯤 되니 우연이라 하기엔 이상이 너무 많았지. 아이가 어쩌면 주변 상황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어. 다이는 아이와 묘한 교감을 느꼈대. 아이가 멀리서도 엄마에게 상태를 알리는 듯 어떤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감각이 밤마다 엄습했대.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는 소리를 귀로 듣는 건 아니었지만 속에서 울리는 것 같은 느낌 말이야. 한편 유 간호인은 직원들이 하나둘 일을 그만두고 있고 누군가는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거나 귀속말을 들었다고 떠들어댄다. 병원 쪽은 말 막으려 애쓴다는 소식을 전해줬어. 결국 이러다 의학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병원장 쪽에서 아이를 잡아두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커졌대. 서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데려오자. 더는 저들한테 맡길 수 없다고 했지만 아이 상태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게 걸렸어. 게다가 서류에 적힌 위험 최고란 경고도 신경 쓰였지. 괜히 무리해서 데려오는 게 맞나 하는 고민도 없지 않았어. 그때 이진수 연구원과 다시 만날 약속을 잡았고 유 간호인도 함께하기로 했어. 그들은 한적한 찻집에서 만나서 서로 새로 얻은 정보를 꺼내 놓았어. 이진수가 다이가 전자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유 간호인은 병원 내부에서는 보호장갑을 끼고 가까이 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어. 아이가 엄청난 힘이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병원 측은 그걸 숨기려 한다는 사실이 한층 분명해졌지. 문제는 이 힘의 본질이 무엇이고 아이의 앞날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였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다이는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어.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도 자기 아이는 모진 격리에 홀로 있는 기분이었지. 그래도 다이 마음속에는 내가 엄마로서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굳은 다짐이 솟아났대. 며칠 더 지나자 고침집에서 이상 현상이 늘어났어. 장비 고장, 의료인들의 피로, 정신적 혼란 같은 게 쌓이면서 병원 전체가 흔들렸대. 그 와중에 아기 퇴원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공지가 나왔고 사실상 부모 동의 없이 아이를 잡아두겠다는 시기였지. 서준은 디건 애를 볼모로 잡는 거라며 분노했지만 병원 쪽은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맞설 게 뻔했어.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 부부도 지쳐갔어. 다이는 악몽과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고 서준은 그런 아내를 지키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속만 타들었지. 작은 다툼과 신경전이 더해지면서 둘 사이에 어색함도 흘렀다고 해. 어느 날 다이가 내가 아이 지키는 데만 매달려 당신 마음을 몰랐다며 미안함을 느꼈고 둘은 모처럼 밖으로 나가 한강변을 걸으면서 손을 맞잡았대. 서로 의지하자. 우리 아이가 힘든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서준 말에 다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지. 한편 유 간호인과 이진수는 병원 내부 정보를 더 캐내려 했는데 보안이 강화되어 쉽지 않았어. 게다가 병원장 직속 보안팀이 생겨서 기밀 문건 유출을 엄하게 다스린다는 거야. 그러다 예기치 않게 주치의 조민혁 교수가 다이에게 연락해와 병원장과 이사진이 아기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순수 의료 목적이 아니라 비밀 연구소 같은 곳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해주었어. 서준이 그럼 우리 아이가 실험 재료가 되는 거냐 하고 격분하자. 교수는 아직 단정 못하지만 확실한 건 부모님이 서둘러야 한다는 거다라고 했대.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겠다고 했지만 교수도 그 이상은 위험해 보였어. 부부는 그 말에 더 다급해졌어. 고침집에서 아이를 몰래 빼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지. 하지만 정상 절차론 분명 막힐 테고 병원장이 직접 움직이는 상황이라 더더욱 힘들었어. 결국 유 간호인과 이진수 연구원 그리고 부부가 머리를 맞대 탈출 계획을 세웠지. 고침집 내부 구조를 아는 유 간호인이 밤 12시 근무 교대가 가장 허술하다고 했고 이진수가 병원 전산을 흔들어 허위 경보를 내보내기로 했어. 아이를 돌보는 중환자실 보안이 강했지만 근무 시간 교대 때 헷갈리면 빈틈이 생길 수 있지. 그리고 나면 다희와 서준이 아이를 받아 병원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나리오였어. 하지만 이건 몹시 위험했고 조금만 어긋나면 들통나는 일이었지. 탈출 전날 밤, 다희는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아이야, 조금만 기다려. 곧 엄마가 갈게 하고 속으로 외쳤대. 이상한 꿈을 꾸며 깰 때마다 어딘가에서 아기가 자길 부르는 느낌이 더 선명해졌다고 해. 그리고 드디어 작전 당일 밤 11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서울거리로 부부가 나섰어. 요란한 경적 소리 속에 두 사람 가슴도 요동쳤겠지. 실패하면 어쩌나. 그래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병원으로 갔어. 자정 무렵, 유 간호인이 예정대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 이진수가 미리 조작해둔 시스템이 정해진 시각에 오경보를 내보내도록 되어 있었지. 병동 복도의 경보음이 울려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유 간호인은 아이 인큐베이터로 갔어. 그곳엔 서너 명이 있었지만 다들 지쳐 보였다고 해. 갑자기 복도 쪽에서 장비 고장, 소리가 들리자 다른 인턴과 간호인들이 허둥대며 달려나갔대. 유 간호인은 재빨리 인큐베이터 문을 열고 아이를 감싼 포대기에 조심스레 안았어. 그 순간 모니터가 깜빡거리며 기기 오류가 터졌지만 간호인은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데리고 계단 쪽으로 달렸대. 한층, 두 층 내려가다가 보안팀을 마주쳐서 급히 옮기는 위급 환아라고 둘러댔고 다행히 그들이 다른 쪽에서 부르는 소리에 달려가서 모면했어. 마침내 1층으로 내려오니 다희와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 다희는 아이 모습을 보자 울컥했지만 울음을 삼키고 조심스레 받았어. 우리 아기라며 아이를 품에 안고서도 혹시 아이가 놀랄까봐 마음을 다잡았지. 서둘러 나가요. 나는 유 간호인 말에. 셋은 주차장으로 향했어. 이미 경보가 전 구역으로 울려 퍼지고 사람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 그런데 운 좋게도 이진수가 차를 대기 중이었고 부부와 유 간호인이 타자마자 문을 닫고 달려나갔어. 경비들이 뒤늦게 쫓아왔지만 차가 빠르게 속도를 높였지. 빗길에 반사되는 불빛이 번쩍거리는 사이 병원 건물이 멀어져 갔다고 해. 달아나는 차 안에서 다희는 아이를 꼭 안아봤어. 밖에선 경보 소리가 울리고 비는 내리고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래도 드디어 아이와 함께 라는 게 실감났대. 그런데도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고 느릿한 숨만 쉬고 있었어. 그 모습이 서늘하게 가슴을 치면서도 동시에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치밀었다고 해. 병원을 벗어났으니 이제 살았냐 하면 사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이진수가 마련해둔 외곽 작은 잠자리로 일단 피신했지만 아이가 신생아라서 의학적 관리도 필요하고 병원 쪽 추적이 곧 따라올 텐데 어쩌냐는 걱정이 너무 컸거든. 그날 밤 허름한 숙소 방에서 모두 지친 몸으로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돌렸어. 다희가 포대기를 풀고 아이를 다시 살폈는데 숨은 규칙적으로 잘 쉬고 울지도 않고 그 작은 얼굴이 더 하얀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해.
어찌 이럴까 싶으면서도 그래도 품에 있는 아이를 보니 마음 한켠이 놓였대. 동시에 만약 아이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도 못 가고 어떡하지 하는 불안에 서준도 가슴이 조마조마했어. 이진수가 당장 위급해 보이진 않는다. 내가 아는 전문인을 모셔보자고 안심시켰지만 모두 마음을 놓긴 어려웠지. 그런데 잠시 뒤 아이가 눈을 딱 뜨고 짧게지만 하는 소리를 냈대. 울음이라기엔 애매했지만 이전엔 못 들어본 목소리였다는 거야. 잠시 후 다시 고요해졌지만 모두가 놀라고 가슴이 뛰었대. 드디어 아이가 밖에 나왔다는 걸 느끼는 걸까? 라며 유 간호인이 약간 안도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 그래도 언제 예측 못한 힘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긴장도 함께했지. 다희는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하고 낮게 말하며 아이를 꼭 안았어. 그렇게 어수선한 밤이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 이진수와 유 간호인은 돌아가며 밖을 지켰고 혹시 병원이나 경찰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거야. 새벽 무렵 다희는 잠깐 깼다가 아이 주변에서 희미한 빛이 맴도는 걸 본 것 같았대. 창문 밖 불빛이 들어온 건가 싶었지만 아이 곁에서 꿈틀대는 그 빛이 몇 초쯤 흔들리다 사라졌다고 해. 다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 이게 뭔가? 내가 헛것을 봤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아이가 가진 힘이 점점 드러나는 느낌이 들었다지. 다음 날 아침, 유 간호인과 이진수가 밥거리와 필요한 물건들을 사왔는데 병원에서 경찰에 다기가 실종됐다고 보고는 했으나 왠지 크게 수사하거나 보도가 안 된다더래. 아마도 병원장 쪽에서 바깥에 알려지지 않도록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해. 일행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음성적으로 전문 인력을 동원해 조용히 쫓을 수도 있어서 여전히 긴장해야 했어. 언제까지 숨죽여야 하나? 아이가 가진 힘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한숨이 터졌지.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이한테 보살핌이 필요하고 부모로서 끝까지 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고 해. 결국 박명선 박사라는 소아 전문인이 몰래 찾아와 아이를 간단히 살폈어. 초음파 도구로 이것저것 보니 몸은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지만 분명 보통과는 다르다더라. 머뭇거리며 이건 몸 문제만이 아니라 뿌리 깊은 특성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 서열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실체를 풀어야죠. 라는 말을 했대. 이진수가 병원 자료 보면 고대 심볼과 관련 지어 연구했다는데 혹시 박사님께서 그런 문헌 아시나요? 하고 묻자. 박명선 박사는 외국 학자들 중에 이런 초자연적 현상 연구를 시도한 이들도 있었는데 제대로 증명은 못했고 종교나 주술하고 이어졌다는 설도 있죠라고 답했어. 그날 아이는 내내 잠이 들듯 깨어있듯 미묘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몸 자체는 크게 불안정해 보이지 않았다고 해. 다희와 서준은 한시름 놓이면서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떠나지 않았지. 박명선 박사가 아이 혈액을 아주 조금만 채취해서 해외에 의뢰해 볼 수 있겠냐 묻자. 다희는 무섭고 불안했지만 조금이라도 답을 찾으려면 방법이 없어서 허락했대. 아이 발뒤꿈치에서 조금 피를 뽑는데도 울지 않고 잠결처럼 감안했대. 고통조차 느끼지 않는 걸까 싶어 다희는 또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 검진 끝난 뒤 박명선 박사가 특별한 손길이 필요하지만 어설프게 병원에 맡길 바엔 차라리 조용한 곳에서 지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해 부부는 조금 안심했어. 그런데 갑자기 이진수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더니 병원 측이 벌써 이 숙소 위치를 알 수도 있대요. 내부 누군가가 조사한 모양이라고 했어. 모두가 화들짝 놀라 안전한 다른 은신처로 옮기기로 서둘렀지. 박 박사도 다희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다고 했고 유 간호인과 이진수도 재빨리 떠날 준비를 했어.
서준은 우리가 계속 도망만 다닐 순 없지만 일단 지금은 아이부터 지켜야지 라며 짐을 쌌어. 그날 저녁, 일행은 서둘러 숙소에서 빠져나와 어두운 길로 나섰는데 도시는 여전히 환하게 불빛이 반짝여도 부부 현실은 너무 막막했어. 다이 품 안에서 아이 눈동자가 어두운 듯하면서도 희미한 빛이 어른거리는 느낌이었대. 다이는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가 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며 스스로 다짐했지. 아이가 대답이라도 하듯 잠깐 눈 깜박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어. 참으로 낯설고도 소중한 존재였지. 깊은 밤, 차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가며 모두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하나 고민했어. 이대로 가다간 병원장 쪽에서 곧 추적해올 테니까. 차창 밖가로등이 점점 드물어지자 서준은 해외로 나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다. 국내에선 어딜 가도 잡힐 위험이 있다고 했어. 이진수도 박 박사가 학회 인맥이 있으니 외국 안전한 연구시설과 연결해줄 수도 있다고 거들었지. 하지만 유 간호인은 나는 이 땅에서 병원이 감춘 진실을 폭로해.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안 벌어지게 하고 싶다고 했어. 그렇게 갈림길에서 논의가 오갔지만 중요한 건 일단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준비가 먼저였어. 서준은 누구 이익이나 연구보다 우리 아이를 위한 결정이 제일이다 라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지만 미지의 힘을 품은 아이는 조금씩 세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 이 여정 끝에 어떤 숨은 진실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 그래도 분명한 건 부부와 동행자들은 포기 안 할 거라는 사실이야. 그날 새벽, 외곽의 낡은 헛간 같은 데 도착한 뒤 다이는 아이를 꼭 안고 널 지키기 위해 뭐든 할 거야 라고 속삭였어. 그러자 아이는 작게 숨을 골랐고 입가가 조금 움직였대. 달빛 한 줄기가 비스듬히 들어오는 그 어두운 공간에서 그 작은 움직임이 모두를 벅차게 만들었어. 분만실에서 마주했던 기묘한 출발처럼 또 다른 시작이 곧 올 것만 같은 예감이었다고 해. 그리고 언젠가 이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고 아이가 스스로 우렁차게 울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날을 꿈꾸며 부부와 동행자들은 다시 길을 떠날 마음을 굳혔대.